그녀를 만든 사람은 사라졌고 나는 20년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새벽 2시 47분. 전화벨 소리가 녹슨 칼날처럼 정적을 찢었다. 어차피 나는 천장에 생긴 물 얼룩이 마치 가운데 손가락처럼 보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깨어있던 참이었다. 최근 내 삶이 처한 상황과 아주 잘 어울리는 모양새였다. 내 옆에 누운 아내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양심 따위가 잠을 설치게 할 리 없는 그녀가 참으로 부러웠다. 아빠. 수화기 너머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고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아빠. 우리 큰일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엄마가 바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 경찰이 깔려 있고 모든 게 엉망이에요. 너 지금 어디니? 나는 청바지를 급히 꿰어 입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46번 국도 채석장 근처요. 아빠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엄마를 싣고 있어요. 차로 12분 거리였다. 하지만 마치 12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운전대를 부러뜨릴 듯이 꽉 쥐었다. 서연은 또 야근이라고 했다.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였다. 보아하니 그 야근이라는 게 엠바에서 이루어진 모양이었다. 참으로 프로페셔널한 태도였다. 현장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를 끔찍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뒷문이 활짝 열린 구급차가 서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치 금속 프레첼처럼 전봇대에 휘감겨 있었다. 찌그러진 보닛에서는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가장 먼저 지우가 보였다.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이마의 작은 상처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에 서린 안도감이 내 목을 매게 했다. 선생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젊은 순경이 내 길을 막으려 했다. 저기 내 딸과 아내가 있어. 나는 규정 따위는 무시하고 그를 밀치고 들어갔다. 그때 박진희 형사가 내 옆에 나타났다. 그녀가 박진희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이었을 때만 해도 나는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그녀는 형사 배지를 달고 있었고 인간의 추악한 면을 너무 많이 봐버린 탓에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민준아.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재수 씨는 살아있어.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 외상성 뇌 손상에 장기 손상도 의심된대. 지금 성모병원으로 이송 중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현장을 훑어보며 사고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동승자가 있었어. 30대 중반의 남성. 시속 80km 정도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 같아. 내 딸은 뒷좌석에 있었고 안전벨트가 목숨을 구했어. 나는 다리가 젖은 시멘트처럼 무거웠지만 지우에게 다가갔다. 아이가 나를 껴안았고 공포와 땀 냄새, 그리고 역겨운 술 냄새가 섞여났다. 아빠, 내가 운전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엄마는 술을 마셨고 그 남자는 계속 엄마한테 치근덕거리는데 엄마는 웃기만 했어요. 말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 남자라니? 나는 진이를 돌아보았다. 그놈 어디 있어? 진이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구금 중이야. 최강호. 재킷에서 마약이 나왔고 글로브 박스에서는 38구경 권총이 발견됐어. 전과를 생각하면 둘 다 중범죄지. 전과라니? 진이야? 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앉아서 듣는 게 좋을 거야, 민준아. 하지만 나는 이미 서연을 싣고 있는 구급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멍과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다. 비싸게 관리받은 염색 머리는 피와 땀에 젖어 엉겨붙어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나를 쥐잡듯 잡던 그 날카로운 여자가 아닌 작고 부서진 인형처럼 보였다.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재처럼 서그럭거렸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떠날 때 나는 진이가 여전히 형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으며 내가 그 사실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눈빛이었다. 진이야, 최강호가 누구야?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몇 장을 넘겼다. 최강호 37세. 폭행으로 3번, 마약 소지 및 유통 혐의로 2번, 무장 강도로 1번 체포됨.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복역하고 작년에 출소했어.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민준아, 재수 씨가 그놈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어. 지갑에서 영수증들이 나왔어.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균형을 잡으려 순찰차 보닛을 붙잡았다. 말도 안 돼. 서연이는 범죄자랑 알 리가 없어. 변호사잖아. 그래. 하지만 분명히 꽤 잘하는 사이야. 엠바 바텐더 말로는 몇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거기서 만났대. 항상 구석 자리에서. 지우가 울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이고 숨죽여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빠. 지우가 속삭였다. 하나 더 있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성모병원은 공업용 소독제 냄새와 부서진 꿈들의 냄새로 가득했다. 머리 위 형광등은 성난 말벌처럼 윙윙거렸고 모든 것을 창백한 녹색으로 물들였다. 서연은 3시간째 수술 중이었다. 지우와 나는 기계적인 독수리처럼 웅웅거리는 자판기가 늘어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말해봐.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뭐든 간에 다 말해봐. 지우는 무릎 위에서 2 손을 쥐어짜고 있었다. 20살인데도 다시 길을 잃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엄마, 몇 년 전부터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아빠. 단지 최강호뿐만이 아니었다. 훨씬 더 많았다.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강타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제가 16살 때부터요. 어쩌면 더 전부터일 수도 있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거실에 낯선 아저씨들이 있거나 엄마가 폰을 두고 갔을 때 문자를 보게 됐어요. 엄마는 항상 의뢰인이라고 했지만 의뢰인들은 보통. 지우가 멈칫하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보통 뭐? 보통 엄마 몸을 만지지 않죠. 아빠가 야근할 때 저녁 먹고 가지도 않고요. 손님용 화장실에 속옷을 두고 가지도 않아요. 가슴 위에 차갑고 딱딱한 얼음 덩어리가 얹힌 기분이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빠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냥 모른 척 하시는 줄 알았어요. 부부들은 원래 그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지우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다 머리가 크면서 아빠가 진짜 모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망가뜨리지 않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사무적이고 감정이 없는 표정이었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안정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약물 유도 혼수 상태입니다. 뇌부종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 깨어납니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뇌 손상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의사가 떠난 뒤 나는 공업용 카펫을 멍하니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는 상습적인 외도녀였다. 내 딸은 수년간 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서연은 우리 머리 위 3층 병실에 의식 없이 누워 망가진 두개골 안에 딸의 비밀을 안전하게 가둔 채였다. 더 있지, 그렇지? 내가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영 삼촌도 그 남자들에 대해 알고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삼촌이 엄마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부엌에서 삼촌이 엄마한테 좀 더 조심하라고 형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태영이 내 남동생. 집안의 자랑. 성공한 변호사. 나를 늘 집안의 실패작처럼 느끼게 했던 녀석. 태영이 내 아내의 외도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정확히 뭐라고 했니? 아빠가 엄마 스케줄을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하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아빠는 너무 순진해서 눈치 못 챌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삼촌이 지우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줄어들었다. 삼촌이 이제 형한테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어요.
무슨 진실? 그건 몰라요. 저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거든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았다. 사고 당시 서연이 차에 핸드백을 두고 내려서 경찰이 소지품과 함께 내게 넘겨준 것이었다. 액정은 깨졌지만 작동은 했고 그녀는 비밀번호조차 걸어두지 않았다. 서연은 언제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할 사람이 없다고 믿을 만큼 오만했다. 문자 메시지들은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최강호만이 아니었다. 작년에 우리 집 부엌 공사를 했던 인테리어 업자 박 사장도 있었다. 불법적인 연인이라는 저장명의 데이비드도 있었다. 수요일 남자라고 저장된 사람과는 역겨운 문자들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나를 정말 무너뜨린 건 사진들이었다. 내가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세를 취한 서연. 내가 본 적 없는 남자들. 내가 모르는 장소들. 그녀의 이중 생활에 대한 수년간의 기록이 매일 집안 아무데나 굴러다니던 그 휴대폰 안에 무심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아빠. 지우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뭐가 있어요? 나는 지우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아이는 10초 정도 보더니 밀어냈다. 죄송해요. 지우가 속삭였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엄마 친구 몇 명이랑, 태영 삼촌, 그리고 엠바 바텐더는 최강호를 꽤 잘 아는 눈치였어요. 모든 저녁 식사 자리, 모든 가족 모임. 사람들이 나만 모르는 농담을 공유하는 것 같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농담의 소재는 바로 나였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영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고 소식 들었어. 형수님은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나는 문자를 한참 노려보았다. 걱정하는 척. 이게 무슨 사고인지, 왜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척하는 내 동생. 나는 답장을 보냈다. 살아있어. 얘기 좀 하자. 답장은 즉시 왔다. 물론이지. 형 필요한 거 다 말해. 내가 필요한 건 22년 전 이서연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필요한 건 그녀의 로스쿨 학비, 명품 옷, 외제차,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대느라 주 60시간씩 일하는 대신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내가 필요한 건 타임머신과 야구 방망이였다. 혼수 상태인 불륜녀 아내, 수년간 진실을 숨겨온 딸, 아내를 비호해 온 동생. 지우야, 내가 말했다. 친구 수진이 내 집에 며칠 가 있어라. 아빠 싫어요. 아빠랑 있을래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질 거야. 정말로. 네가 이 일에 휘말리는 거 원치 않아.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4년 동안 휘말려 있었어요. 이제 와서 아빠를 혼자 둘 순 없어요. 딸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동안 내 어린 딸이 우리 가족 중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일하러 나가고 서연이 바람을 피우는 동안 지우는 강인한 의지로 모든 것을 버텨내고 있었다. 알았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험악해지면, 그리고 분명히 그럴 텐데 빠지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지우가 말했다. 아이는 틀렸다. 상황은 아주 훨씬 더 나빠질 예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상사인 박 부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작은 동네라 소문은 나쁜 소식보다 빨리 퍼졌고 모두가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이었지만 곧 알게 될 터였다. 나는 서연의 물건들에 둘러싸인 채 부엌에 앉아 그녀의 기만 행위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노트북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책상 서랍 안 포스트잇에 적혀 있었다. 제2호 2003. 우리 딸이 태어난 해였다. 그녀의 보안 조치조차 감상적인 거짓말이었다. 노트북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리고 몰랐으면 좋았을 것들까지 알려주었다. 친구들과 일탈을 논의한 이메일 탈에, 업무와 무관한 만남이 적힌 일정표, 그리고 내가 믿고 맡겼던 재정관리에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현금 인출 내역이 담긴 은행 명세서.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우리 공동 계좌에서 이 0만 원을 빼냈다. 야금야금 조금씩
내가 야근해서 번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이 지우의 대학 등록금이나 서연의 학자금 대출 상환, 혹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 대신 그 돈은 그녀의 외도 비용, 호텔방, 저녁 식사, 그리고 남편이 아닌 남자들을 위한 선물 비용으로 쓰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김태영이라는 이름이 떴다. 형수님 일은 유감이야. 상태는 어때? 혼수 상태야. 너도 알겠지만. 침묵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너 서연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잖아, 태영아. 지우한테 크리스마스 때 얘기 들었어. 다시 침묵. 녀석이 대답을 계산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형, 지금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거 알아.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그래야지. 지금 당장 이리로 올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하루 종일 재판이 있어서. 오늘 저녁은 어때? 태영아, 당장 튀어와. 안 그러면 서연이 노트북에서 찾은 내용들 다 까발리고 다닐 테니까. 20분 후 동생은 우리 집 부엌 식탁에 앉아 하룻밤 새 5년은 늙은 듯한 모습으로 있었다. 태영은 언제나 잘생기고 성공한, 부모님이 가족 모임 때마다 자랑하던 아들이었다. 지금 그는 그저 지치고 죄책감에 찌든 모습이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형,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얼마나 됐냐고.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몇 년 됐어. 아마 3년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내가 뭐라고 해? 형, 형수 바람났어. 그래? 형은 행복해 보였어. 형수 스케줄이나 친구들, 돈 어디다 쓰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내가 믿었으니까. 내 아내가 정말 야근하는 줄 알았고 내 동생이 날 정말 아끼는 줄 아는 멍청이라서. 태영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처음으로 얼굴에 분노를 스쳤다. 진실을 알고 싶어. 형. 진짜 진실? 형은 형수를 몇 년 동안 방치했어. 일만 했잖아. 데리고 나가지도 않고 좋은 거 하나 사준 적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난 게로스쿨 학비 대느라 일했어. 집 대출금 갚고 차 사주고 지우 사립학교 보내고. 걔가 원하던 그 모든 걸 해주려고 뼈 빠지게 일했다고. 걔가 꿈꾸던 삶을 만들어주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돌보지 않았잖아.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 동네 남자란 남자는 다 자고 다닌 게 내 잘못이다. 이거냐? 태영이 일어나 창가로 갔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형. 그냥 팩트가 그렇다는 거지. 형수는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야. 욕구라는 게 있다고. 그만해. 내가 손을 들어 올렸다. 우리 둘 다 후회할 짓 하기 전에 닥쳐. 하지만 태영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가 단지 서연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다. 형수는 형이랑 관계를 잘해보려고 했어. 정말 노력했다고. 하지만 형은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곁에 없었어. 아내가 아니라 룸메이트 취급했잖아. 네가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알아? 형수가 나한테 털어놨으니까. 외롭고 좌절해서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의 말투가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태영아, 제발 아니라고 해라. 그는 내 눈을 피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어.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과도 같았다. 나는 의자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벌떡 일어났다. 내 아내랑 잤냐? 딱 한 번이야. 어쩌면 2번. 아무 의미 없었어. 언제? 그게 아무 의미 없을 때가 언제냐고, 태영아.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형 신혼여행 때 세상의 소리가 꺼졌다. 귓가에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 신혼여행? 형은 호텔 방에서 술에 취해 뻗어 있었어. 형수는 울고 있었고. 생애 가장 중요한 날 버림받은 기분이라더군. 난 그냥 위로해 주려던 것뿐인데 일이 그렇게 됐어. 그리고 2번째는 지우 돌잔치 때였어. 형은 밖에서 고기 굽고 있었고 형수는 부엌에서 너무 외롭다고, 형이 더 이상 자기를 만지지 않는다고. 나는 주먹을 날렸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도 전에 주먹이 그의 턱에 꽂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의자를 넘어뜨렸고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꺼져. 내가 낮게 말했다. 형, 설명할게. 나가? 그는 말없이 나갔고 나는 내 인생의 폐허 속에 홀로 부엌에 서 있었다. 아내는 상습적인 불륜녀였고 동생은 신혼여행 날부터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 무언가가 더 있었다. 느낄 수 있었다. 살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나는 서연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연락처를 훑으며 놓친 연결고리를 찾았다. 대부분 낯선 이름이었지만 멈칫하게 만드는 이름이 있었다. 한 원장. 지우가 어릴 때 다녔던 소아과 의사였다. 왜 서연이 그와 문자를 주고받았을까? 2년 전 문자였지만 내용이 이상했다. 친자 확인 가능성과 유전적 표지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였다. 변호사와 의사 사이의 대화치고는 너무. 나는 노트북을 꺼내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타자를 치기 힘들 정도의 사실을 발견했다. 한 원장은 유전자 검사 전문이었고 병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밀 친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방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다. 지우의 의료 기록상 혈액형은 O형 RH였다. 나는 A형 RH 플러스. 서연은 B형 RH 플러스였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생각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모든 것을. 나는 한 원장의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병원은 유령의 집 같았다. 운전대를 너무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접수처 간호사가 원장님이 진료 중이라고 했지만 내 표정을 보고는 예외를 두었을 것이다. 한 원장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왜소하고 불안해 보이는 남자였다. 계속 안경을 고쳤으며 내 눈을 피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왜 왔는지 아는 눈치였다. 김민준 씨, 언제 오시나 했습니다. 2년 전에 따님 친자 확인 검사를 하셨죠. 질문이 아니었다. 그 또한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이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인께서 요청하신 검사였습니다. 의료적인 이유로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죠. 그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전문 용어는 난해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친자 확률 0%. 나는 글자가 흐릿해질 때까지 종이를 노려보았다. 지우는 내 딸이 아니었다. 생물학적으로는 유감입니다. 그럼 아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 검사는 제 DNA와 아이 것만 비교해서 타인과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 사람 DNA 샘플이 필요했을 텐데요. 하지만 나는 이미 타임라인을, 태영의 죄책감을, 그리고 그가 유독 지우를 끔찍이 아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지우가 우리 집안 내력, 특히 태영을 닮았다고 하던 말들도 나를 닮은 게 아니라 태영을 닮았던 것이다. 며칠 후 주머니 속 친자 확인 결과지가 불덩이처럼 느껴지는 채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지우는 학교에 있었다. 몇 시간 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집은 22년간의 거짓말과 가짜 추억들로 채워진 무덤 같았다. 나는 내 변호사 친구 최병철에게 전화했다. 그는 서울에서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자격 정지를 당하고 강원도로 내려가 새로 시작한 녀석이었다. 평판이 좋은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똑똑하고 무자비했으며 작년 겨울 보일러 수리를 도와준 덕에 내게 빚이 있었다. 민준아, 재수 씨는 어때? 사고 소식 들었어. 병철아, 나 이혼해야겠어. 그리고 그 여자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야 해.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어? 당고 안설이 나로 1억 판종과 침묵이 흘렀다. 맙소사, 민준아.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외도, 돈, 최강호, 태영의 배신, 유전자 검사까지. 내 말이 끝났을 때 병철은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이건 핵폭탄인데. 진짜 터트릴 거야? 확실해. 알았어. 제일 먼저 할 일은 모든 공동 계좌 동결이야.
그 다음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 걸고 배우자 부양비 지급 중단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해. 자, 최강호와의 범죄 연루 사실은 도주 우려와 공동재산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니까 우리한테 유리해. 지우는 법적으로 넌 혈연과 상관없이 그 아이 아빠야. 지난 20년 동안 네가 부양했잖아. 아이가 다른 걸 원하지 않는 이상 양육권은 문제없어. 태영이는 병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태영이가 뭐, 그 자식도 고통받게 하고 싶어. 민준아, 이해는 하는데 태영이는 내 아내가 아니야. 내 동생이 쓰레기라는 사실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지, 뭐.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들을 보았다. 이제는 기만의 증거물처럼 느껴졌다. 지우의 고등학교 졸업식, 바닷가 가족 여행, 크리스마스 아침들,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지우의 얼굴을 보며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했다. 지우는 모든 중요한 의미에서 내 딸이었다. DNA는 지난 20년간의 잠자리 동화, 무릎의 상처, 학예회의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을 바꾸지 못했다. 바뀐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영의 문자였다. 얘기 좀 해. 형이 오해하는 게 있어. 나는 답장했다. 이해했어. 나한테서, 그리고 지우한테서 떨어져. 형수는, 나는 휴대폰을 껐다. 무슨 말을 하려던 듣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먼저 할 일이 있었다. 오후 내내 서연의 물건들을 샅샅이 뒤져 쓸모 있는 것들을 찾았다. 보석함에 숨겨진 금고 열쇠와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계좌의 명세서를 발견했다. 3년 전 5억만 원으로 개설된 계좌였다. 이후 그녀는 수시로 돈을 입금하고 인출했는데 항상 현금이었다. 현재 잔고는 3억 원이 넘었다. 나 몰래 숨긴 돈이었다. 자,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어야 할 돈이었다. 다른 것도 찾았다. 내가 서명한 적 없는 내 명의의 생명보험 증서였다. 수령이는 오직 이서연. 아주 고액의 보험이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6개월 전 서연이 내게 좀 더 모험적인 여행을 가자고 조르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다. 오지 하이킹,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의 캠핑, 우리 둘 다 좋아하지 않는 활동들이었다. 나는 그녀가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나를 끝장내려던 것일 수도 있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지옥의 퍼즐 조각 같은 증거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내 딸 친딸은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내 딸인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의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앉아라, 우리 딸. 할 얘기가 있어. 지우는 생각보다 잘 받아들였다. 유전자 검사, 태영 삼촌, 숨겨진 돈, 보험 증서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까 태영 삼촌이 제 생물학적 아빠라는 거죠? 그래. 그리고 엄마가 수년간 우리 돈을 훔쳤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죽이려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고는 20살보다 훨씬 성숙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빠는 여전히 제 아빠예요. 아시죠? 그리고 전 여전히 아빠 딸이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서연이 깨어났다. 우리는 성모병원으로 가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내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좋은 말은 아닐 터였다. 서연은 병상에 기대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꽂은 채 작고 약해 보였다. 우리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안도감으로 환해졌다. 민준 씨, 지우야. 와줘서 고마워. 정말 무서웠어. 연기 집어치워. 이서연. 나는 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얘기 좀 하자. 서류를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 씨, 설명할 수 있어.
20년이야, 서연아. 20년 동안의 거짓말. 지우야, 저 뒤로 좀 가 있을래? 지우는 방구석으로 물러나 자리를 비켜주었지만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지우가 있어 다행이었다.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정직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서연이 약하게 말했다. 정확히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넌 수년간 날 속였어. 공동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고 내가 모르는 생명보험까지 들었지. 그리고 지우는 내 딸이 아니야. 네가 맞았어. 생물학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지우는 영원히 내 딸이야. 하지만 넌 끝났어. 나는 병철이 준비해준 이혼 소송 서류를 꺼내 유전자 검사 결과지 옆에 놓았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혼하겠다고? 거짓말쟁이에 사기꾼에 도둑이고. 20년 동안 날 기만했으니까 이혼하는 거야. 서연의 연약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마침내 무너졌다. 약하고 상처 입은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이제야 알아차린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당신이 똑똑한 줄 알지, 민준 씨? 다 안다고 생각하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나 최강호에 대해 알아. 다른 남자들도 알고 숨겨둔 돈도 태영이 일도 다 알아. 태영이가 말했나? 태영인 충분히 말했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냈고. 그녀가 웃었다. 부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쓴웃음이었다. 불쌍한 민준 씨, 그 세월을 살고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 말해줄게. 진실을 원해? 진짜 진실? 태영이랑 나는 당신 만나기 전부터 사귀는 사이였어. 당신은 그냥 편리한 핑계였을 뿐이야. 물리적인 타격 같은 말들이었지만 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계속해. 우리가 만날 때 태영인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 아내가 임신 중이라 스캔들이 나면 안 됐지. 그래서 당신이 데이트 신청했을 때 태영이가 받아주라고 했어. 당신 흥미를 끌고 그동안 자기는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그러다 태영이 아내가 유산하고 그를 떠났어. 드디어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신이 프러포즈했지. 태영이는 이제 막 로펌을 개업한 상태라 차라리 결혼을 진행하는 게 더 쉬워 보였어. 그래서 당신 동생을 돕기 위해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태영이가 시키는 대로. 원래 계획은 1, 2년 뒤에 이혼하는 거였는데 지우가 생겼어. 태영이는 지우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어디 도망가지 않을 아빠 밑에서 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 나는 창가에 굳은 채 서 있는 지우를 보았다. 얼굴에 경악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러니까 태영이가 지우 친부고 너희 둘 다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 태영이가 그동안 양육비는 줬고, 그래. 지우 사립학교 학비가 어디서 나왔겠어? 대학 등록금은? 당신도 돈 많이 벌잖아, 민준 씨.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너무나 추악한 그림이라 참아 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 남자는 최강호 말이야. 태영이 아이디어였어. 내가 너랑 결혼해야 한다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인생을 즐겨도 좋아라고 했지. 최강호는 들키지 않는 부류가 아니었어. 실수였지. 원래는 단순한 거래였어. 내가 걔 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줬고, 걔도 내 개인적인 일을 좀 도와줬는데, 욕심을 부리더라고.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입막음 돈을 줬군.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어. 그러다 걔가 술에 취해서 최근에 뜯어낸 돈으로 축하 파티나 하자며 날 태우고 나가기 전까진 나는 20년 넘게 함께 산 여자를 바라보며 내가 그녀를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내 아내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이었다. 하나 더 있어. 그녀가 말했다. 말투에서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당신이 찾은 생명보험? 그것도 내 아이디어 아니야. 태영이가 조바심을 냈어. 20년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사고라든가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모든 복잡한 문제 없이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방 건너편에서 지우가 배를 얻어맞은 듯 헉소리를 냈다. 날 죽이려 했다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계획이었어. 태영이가 말했어. 당신 나이대 남자들한테 사고는 흔하다고. 위험한 일을 하고 몸 관리도 안 하니까. 나는 분노로 손을 떨며 일어섰다. 너희 둘 다 미쳤어. 우린 현실적이었던 거야. 우린 행복할 수 있었어. 우리 셋이서. 지우는 친아빠를 갖고 난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갖고. 당신은 글쎄 당신은 평화를 얻었겠지. 아빠. 지우의 목소리는 작고 겁에 질려 있었다. 우리가요. 나는 내 딸을 DNA가 뭐라든 내 딸인 아이를 보았고 아이가 들을 만큼 들었다는 걸 알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린 끝났어, 이서연.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 마. 퇴원해서 집으로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지우랑 나한테 넌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서연이 소리쳤다. 민준 씨, 당신 이거 하나도 증명 못해. 다 머리 다친 여자의 헛소리일 뿐이라고.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나는 뒤돌아보며 이 악몽 속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서연아. 이 대화 전부 녹음했어. 내가 들어올 때부터 켜둔 녹음 앱이 돌아가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그녀가 내게 준 모든 고통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볼만했다. 녹음 파일은 모든 것을 바꿨다. 병철은 검사에게 들려주었고 검찰은 즉시 서연의 은닉 재산과 최강호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사기 의심건으로 분류했고 변호사 협회는 윤리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 서연의 변호사 인생은 끝장날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내 할 일은 끝나지 않았다. 태영은 며칠 동안 전화와 문자로 만남을 요청해왔다. 지금까지 무시했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나는 엠바에서 만나자고 했다. 서연이 정부들을 만나던 바로 그곳. 적절한 장소 같았다. 도착해보니 그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 며칠은 못 잔 듯한 몰골로 앉아 있었다. 언제나 잘생겼던 형이 지금은 초라하고 절박해 보였다. 형, 맙소사. 우리 이 상황에 대해 얘기 좀 해. 상황?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20년의 배신을 상황이라고 부르냐? 형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형수가 과장한 거야. 실제보다 더 나쁘게 들리게 만든 거라고. 그럼 내 신혼여행 때 내 아내랑 앉았어? 그는 내 눈을 피했다. 그건 실수였어. 우리 둘 다 취했고. 그리고 넌 내 딸의 아빠가 아니야? 그러고선 20년 동안 내가 키우게 두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말하려고 했어.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형수가 그러면 형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 지우는 행복했고. 그리고 날 죽여서 보험금 탈 생각도 없었고. 뭐? 아냐. 그건 전적으로 형수 아이디어야. 내가 말했어. 미쳤다고. 우린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동의했잖아. 보험에 가입했잖아. 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난 약했어. 난 항상 약했어. 형수는 항상 내가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형수 잘못이야. 전적으로는 아니지. 하지만 형 이해해줘. 난 형이 만나기 전부터 대학 때부터 걔를 사랑했어. 형이 데이트하기 시작했을 때 난 거의 미칠 뻔했다고. 그래서 나 대신 날 끝장내기로 결정했군. 형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난 그냥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지우, 세상에, 형. 지우는 내 딸이야. 난 친아빠로서의 20년을 놓쳤다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이듯 낮게 말했다. 똑바로 알아들어라, 김태영. 지우는 내 딸이야. 내가 키웠어. 내가 사랑했고. 모든 상처, 모든 악몽, 모든 학예회. 모든 시련의 순간에 내가 곁에 있었어. 넌 걔가 태어나고 사라져버린 놈일 뿐이야. 형,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로펌, 명예, 자유.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 지우도. 걔는 널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내 딸을 못 보게 막을 순 없어. 어디 두고 보자고.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태영이 내 팔을 잡았다.
형, 제발. 우리 형제잖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내 팔을 잡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았다. 우린 더 이상 형제 아냐. 나는 엠바를 나와 곧장 태영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밀치고 들어가 의뢰인과 상담 중인 그의 개인 사무실 문을 열었다. 신사분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김태영 씨가 보험 사기와 살인 공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의뢰인은 내가 오다 가다 아는 점잖은 사업가였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김 변호사, 이게 사실입니까? 태영이 뒤따라 들어왔다. 형,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난 할 수 있어. 내 아내가 날 죽여서 보험금 타려던 계획을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거든. 지역 신문사에서도 이 이야기에 아주 관심이 많을 것 같더군. 나는 태영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의뢰인이 뒤따라 나왔고 비서는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오늘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동네 절반이 김태영이 뭔가 더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다. 나는 지역 신문사로 가서 정 편집장을 만났다. 태영과 나. 둘 다와 고등학교 동창인 그녀에게 녹음 파일 4본, 유전자 검사 결과, 은행 명세서, 보험 증서를 넘겼다. 이건 두 사람 다 매장시킬 거야. 그녀가 다 듣고 나서 말했다. 그게 의도야. 지우는 걔한테도 힘들 텐데. 지우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강해. 괜찮을 거야. 이틀 뒤 일면 기사가 났다. 지역 변호사와 형수, 보험 사기 공모. 기사에는 모든 요소가 들어있었다. 불륜, 배신, 횡령, 살인 음모. 작은 동네에서는 절대 잊히지 않을 종류의 이야기였다. 서연은 병상에서 보험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태영은 사무실에서 의뢰인 3명과 전 직원 앞에서 체포되었다. 이미 수감 중인 최강호는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병철의 전화를 받았을 때 찾아왔다. 민준아, 믿기 힘들겠지만 들어봐. 그 비밀 계좌 말이야. 알고 보니 재수 씨가 로펌 고객 신탁 자금을 수년간 횡령해서 모은 거였어. 파트너들이 방금 발견해서 고소했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야. 얼마나?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에서 15년은 살 거야. 전화를 끊고 집을 둘러보았다. 이제 온전히 내 집이었다. 서연이 이혼 합의의 조건으로 지분을 포기했으니까. 지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을 겪느라 한 학기 휴학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아빠, 지우가 불렀다. 저녁 다 됐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짜장면을 먹으며 가을에 복학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다. 사람들의 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아주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야. 내가 말했다. 이미 경험이 풍부하잖아.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현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아빠, 엄마랑 태영 삼촌이 우리가 자기들 인생 망친 걸 용서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다. 그리고 상관없어. 저도요. 우리는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모든 거짓말과 배신,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나에겐 딸이 있고 집이 있고 진실이 있다. 가끔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서연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태영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징역 5년을 받았다. 최강호는 기존 형량에 3년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지우와 나는 우리의 삶을 되찾았다.